여론조사 몇 개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갤럽에 의뢰한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 이재명 전 대표가 국힘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50% 혹은 그 이상을 얻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거는 현재란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어느 후보랑 붙어도 승리한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갤럽 4월 4일 갤럽 조사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34%로 2등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1등이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38%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거의 40% 된 거죠. 38%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지 않은 후보들이 40%고 음. 마음을 정한 유권자들 상대로 조사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긴 걸로 나오지만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되고 또 경선을 하다 보면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때 어땠습니까? 이낙연 경쟁자였죠. 경쟁자 때 이낙연 이제 전 총리가 대장동 사건을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또 전당대회 경선을 하면서 예. 그 과정 속에도 새로운 의혹이 나와가지고 또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예측 못하는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 가지고 너무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지금 당장은 그러지만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다 말씀드립니다.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홍준표 시장과의 대결에서는 50대 38, 오세훈 시장하고는 51대 38, 김문수 전 장관하고는 53대 35,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52대 32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런 결과인데 지금 그 야당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결집이 돼 있고 거의 사실상 확정이 돼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네.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지지세는 조금 강화가 되고 또 국민의힘 후보들이 조금 약화된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그때는 홍준표 시장하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3%포인트 차이였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전 대표하고. 현실적으로 그 차이는 약간 좀 커지는 모양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그렇다고 또 이게 민주당이 원사이드하게 끝낼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네.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지표로 다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NBS 조사에서 정당 기준으로 보면요,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 이거는 상당히 오히려 좁혀졌습니다. 지금 야당과 여당의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는데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NBS 여론조사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이거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32%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있었던 건데,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33%였습니다. 이거 두 개 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 이거는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서 민주당은 3%포인트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3%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거고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는 4%포인트가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추세를 잘 봐야 되는 건데 민주당이 약간 떨어지는 추세다. 라고 그렇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후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지면 그 안에서는 우리 정해진 후보에 대해서 결집하자 하지만 그 안에서의 얘기인 거지. 그렇죠. 그 안 자체가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자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피자 팔을 키워가지고 더 크게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피자 더 키우지 않고 그 안에서만 놀고 있기 때문에 토핑만 더 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오히려 파이를 키우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게 상승세가 더 무섭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이거 보니까 피자 얘기하시니까 피자 먹고 싶은데 말씀하세요. 이게 보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차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이건 의미가 지금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수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있고, 왜냐하면 특히, 지금 후보가 다음 주 다 정해지거든요. 그렇죠. 일요일에 다 정해지고 다시 조사를 하면 이게 더 좁혀지거나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1%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요. 국힘 지지도는 지난주와 비교해서 변동이 없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3%포인트가 하락했다.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거의 솔직히 똔똔이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내고 있는 공약들이 지금 있을 건데요. 그 공약들이 하나하나 이제 까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의 공약 경제는요, 포퓰리즘이고 정치는 보복이거든요. 키워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자기들은 실용주의라고
표방한 그런 공약을 내놓을 건데 아마 그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마 포퓰리즘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을 거예요. 그 대기업 사내 유보금 770조를 그죠. 그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네네. 이게 기업인들이 약간 그렇죠. 황당하다는 반응을 그렇죠.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예, 자기가 다니 회사 문 닫게 만든다면 어느 직장이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유보금이라는 게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닌데 그렇죠. 저희가 참 짧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잘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하면 해볼 만한 선거다라는 네네. 겁니다. 특히 지금 프레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속칭 이제 좌파 언론, 진보 언론의 보도를 요즘 많이 좀 분석을 해봤는데 내란 프레임으로 많이 몰아가고 내란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약간 트집을 안 잡을 것까지 트집을 좀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철우 경북지사한테 대통령이 되면 충성심이 제일 중요해. 충성심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두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무슨 충성심을 얘기하냐라고 비판하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약간 억까 같은 게 그렇죠. 사실 대통령이 되어갖고 사람을 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지 내가 누구에게 충성한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좀 프레임 자체를 좀 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 프레임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친미와 친중 프레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쭉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게 크게 한번 물살을 타면요 다른 프레임 자체는 굉장히 수그러들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저희가 짧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34대 33, 그러니까 1% 포인트 차이다. 오차 범위 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좀 전략이 중요할 것 같다. 뭐 여당에서 오셨으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네. 언론사로서 네. 엄격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갤럽 조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개헌을 묻는 질문에 67%가 필요하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드렸습니다. 네. 특히 국힘 지지층 중에선 70%가 찬성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60%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에서는 지금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네. 지금 우원식 의장이 개헌 얘기 짧게 꺼냈다가 동시에 투표하자 이렇게 했다가 이게 굉장히 그냥 며칠 만에 그냥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렇게 딱 수그러들었는데 개헌으로 판을 흔들기 싫은 민주당 지지층과 판을 흔들고 싶은 보수층의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개헌 이슈의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뭐 야권도 그렇지만 여권 지지자 중에서도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거대 야당이 많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정을 방해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뭐 30번 탄핵을 하는 등 그렇죠. 전례 없던 그런 상황을 보이기도 했는데 의회 권력만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 그러함에도 개헌이라도 통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개헌에 대한 이제 핵심은요 분권형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좀 나누자. 너무 대통령 권한이 강하다 보니까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나왔을 경우 너무 강대강 대치가 오고 그러면 갈등이 커지고 그러니까 국민 피로감도 커지고 불안하다. 그래서 분권형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원래 자기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대선 공약에 뭐가 있었죠? 이 분권형 개헌을 하자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걸 또 얘기를 쏙 걷어들으면서 하지 말자 그래요. 이게 매번 그래왔습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87년에 지금 헌법 체계거든. 육공화국인데 이게 DJ 때부터 그러니까 10년 지나서부터 바로 개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5년 단임제에 어떤 그 대통령 집중돼 있는 권한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가진 지 오래됐단 거죠. 그렇게 40년 가까이 개헌 얘기가 나왔는데 왜 그때마다 개헌을 못했느냐?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개헌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정권 말기에는요. 그다음 차기 유권 대권 주자가 본인이 대통령을 온전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 노래가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헌이 계속 논의가 안 되었던 건데 이번이야말로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국회의장도 하자 그랬고 야당도 그랬고 국민도 원하고 그러니까 60% 넘는 국민이 원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헌을 하지 마자. 이건 이재명 대표와 야당이 거대한 의회 권력과 거대한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한번 해보고 싶다. 정부를 한번 뒤집어 보고 싶다. 이런 의도가 아니면 설명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무당층이나 부동층에서는요. 여당 후보들이 이재명 전 대표를 앞서는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하나의 공략 포인트예요. 부동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20%가 넘는다. 네네.
무당층이나. 네네. 그렇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당층하고 중도층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비교감도 크죠. 이재명 포비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매우 크기 때문에 무당층과 중도층을 어떻게 잘 공략하느냐, 그분들의 표심을 가져오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대선의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아까도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가 이재명 전 대표가 아니에요. 1위는 지금 지지 후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조사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 55일 정도 남았죠, 이제. 그렇죠. 맞습니다. 55일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개헌 얘기를 말씀을 짧게 하셨으니까 저희가 개헌 얘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지금 반 이재명 세력 뭉쳐서 개헌 연정 연대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며칠 전에 출연을 했었던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이분이 이제 원래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했었던 분인데 그렇죠. 이분이 참 요즘에 민주당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나와서도 좀 답답함을 많이 토로하셨는데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헌 제안에 거부감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서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 이재명 세력이 뭉쳐서 개헌 연정이나 연대를 하자, 이런 것도 좀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 그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당 대변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에는 조금 앞서간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한번 볼만한 옵션인 것 같다.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고 이런 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새미래민주당 대표 전병헌 의원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호남, 이게 지금 새미래민주당은 자기 스스로는 호남의 민주당이 적통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션을 가진 분이 가진 정당에서 제안했다는 것은 일단 세게 들을 의미는 있고요. 또 하나 대선 치르면서 정략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항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필수적인 피할 수 없는 카드라고 하면 그걸 받을 수 있는 것도 거시적으로 생각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일단 승리해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금은 논의하기 이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검토해볼 수 있는 카드는 나중에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말씀도 좀 나눠볼게요. 탄핵 인용 일주일 만인 오늘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사저로 거처로 옮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요. 네, 오늘 오후에 이제 옮기는데 지금 반려견 전부 다 데리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데리고 가고 오늘 이제 사저로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언론 노출을 하실까, 이것도 좀 많이 주목받고 노출이 있습니다.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지금 뭐 대선에 개입한다든가 또는 이제 또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바로 이제 카메라 노출되지 않은 곳에서 차를 타고 그냥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차 타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그 주상복합이니까 아마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관저 출발할 때도 그렇고 도착해서 지하에서 들어가게 되면 전 대통령의 노출은 없이 차만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좀 보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주목이 되고 있고 김 여사가 과연 모습을 드러내겠느냐, 김 여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이제 좀 카메라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서 차에 탑승하고 하차하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북지사가 어제 이제 이철우 경북지사가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왔습니다. 저희 방송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만난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랬고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게 저희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약간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 보였다. 대통령 부부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눈이 상당히 아파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도 눈이 좀 윤석열 대통령이 안 좋잖아요. 근데 눈 얘기를 좀 하셨고 그다음에 또 저기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제 이제 이철우 지사가 나왔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충성심 대통령이 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충성심이다.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충성심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또 이제 이철우 지사가 가려고 할 때 그때 또 얘기를 또 한 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두 번째로 갈 때는 이 충성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과 청년 세대를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도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이건 이제 전한길 선생님한테 이제 만나고 얘기를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청년 세대도 어떡하나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제 이철우 지사와 만나서 어제 이철우 지사가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 관련해서 발언한 게 있는데 이거 짧게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거 짧게 좀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마지막에 차 타고 나오는데 대통령 되시면 충성심만 봐라 이렇게 또 한 번 더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충성심을 가장 중요하게 봐라. 가실 때는 이제 충성심만 봐라. 이게 좀 마음에 좀 많이 남아 있으셨나 봐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 얼마나 배신을 당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상처가 크게 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상처가 컸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좀 보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그 사람을 쓸 때 충성심을 가장 중요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충성심을 중요시하라고 얘기를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배신당했다라고 주변에서도 많이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마음에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생각할 거라 믿습니다. 어떤 이제 배신을 당해서 고초를 겪었는지는 아마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 일단 여권이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다뤄보긴 했는데 여권이 대선을 승리하고 싶다면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특히 청년 지지층을 감싸 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착륙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세력이 좀 많이 갈라져 있고 지지층도 갈라져 있는데 한 대로 묶어서 연착륙을 하는 필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착륙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번에 그 탄핵 이제 전국에서 가장 이제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청년들이 보수 우파의 지지 세력이 많이 나왔었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국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전국 대학에 들불점이 일어났었는데 이런 모습 보고 또 장애 집회에 가면은 젊은 대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장애 집회라면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서 그걸 이제 즐기는 모습 그리고 안정적이고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집회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020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미래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영의 어떤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근데 보수 우파에 대한 지지가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하냐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청년층 굉장히 많이 참여했죠. 그렇죠. MZ 세대가 이번에 선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 청년들이 활발한 게 SNS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렇죠. SNS에 얼마나 에너지 있게 활발하게 우리 이제 대선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라든가 우파 이제 그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 지지에 따라 가지고 선거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 이제 거는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층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그 50대 50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짧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층 중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과거에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중에서 투표하기 싫다, 사람 없다, 지금 여당 과연 찍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좀 감싸 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소외됐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러니까 원래 보수층은 탄핵 반대 목소리가 다수였잖아요. 실제로 그 여론조사상으로도. 근데 이분들이 소외됐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제대로 투표에 나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다독이느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좋은 후보 그리고 경선에서 재미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국민들을 설레게 할 수 있는 공약을 내시는 분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MZ 세대 방금 말했던 MZ 세대가 얼마나 열심히 띄워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변이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굉장히 중립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대선 모드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여당 뭐 야당도 그렇지만요. 대변인들이 그 어떻게 보면 중립을 좀 지켜야 하는 그분들이 부분들이 좀 늘어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방송에 나가면 이제 나중에 특정 후보 측에서만 문제 삼기라고 그러잖아요. 특정 후보 얘기 자주 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해서 약간 비판 얘기하면은 바로 양쪽에서 다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되게 이제 애를 써야 되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 조만간 후보가 정해집니다. 불과 2, 3주 내에 결정되기 때문에요. 3주 정도 지나면 후보가 결정되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 이재명 대표 최악의 상황을 막자, 똘똘 뭉치고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는 중요한 기로에 섰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복은 잔인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이거 딱 보면은
나 지금 나하고 지금 이 기자하고. 아니 저 왜 그래요? 전 진행자인데. 예. 나는 혼자 몰라. 가세요. 예. 이재명 대표가 많이 되면 나 잡혀갈 수도 있어. 예. 이거 나중에 그 피디님 이거 쇼츠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예, 쇼츠로 만들어 주시고요. 예. 안 그렇게 되기 네네. 위해서 여당 대변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예, 그렇게 좀 저희가 이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뭉치면 이긴다. 예,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좀 짧게 한번 다뤄봤는데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이제 사저로 이사가는 그 얘기도 좀 짧게 좀 말씀을 네네. 드렸어요. 일단 대통령 경호처가 관련 법에 따라서 40여 명 규모의 윤 전 대통령 경호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파면되더라도 그러니까 그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경호 경비 관련 예우는 유지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호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하는 거는 예. 5년에서 10년까지고요. 네. 10년 다 찾았습니까? 그러면 경찰로 넘어가요. 네. 예, 그래서 경호 인력이 한 40명 정도가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하고 이후에는 경찰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후 이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는 해요. 이게 아파트가 주상복합 아파트잖아요. 아크로비스타가. 그래가지고 주민 불편 등을 고려를 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키우던 반려견과 반려묘 11마리를 모두 사저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또 탄핵 인용 이후에 관저에 머물면서 국민의힘 인사들과 또 지지자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저희 앞서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철우 지사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또 전한길 씨를 만나서 또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떡하나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분들 그 댓글 보니까 약간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 어떻게 보면 상처를 안 받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본인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인데 지금 탄핵이 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을 잘 위로를 하고 잘 어떻게 보면은 그 당의 선거 전략으로 봤을 때는 연착륙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실망스러운 결과 나왔다고 좌절하거나 우울한 건 딱 하루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에너지, 그러니까 분노가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그 분노를 표로 이제 표출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를 해서 왜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섰는지, 그리고 왜 개헌을 해야 되는지, 개헌을 반대하는 이재명 대표가 왜 반대하는지 그거를 열심히 여러분 주변에 알려주시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담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그 답답한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속이 답답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이거는 해결책을 살짝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하는 시간을 좀 겪어봤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스무스무로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이게 많이 좀 걸으세요. 밖에 걸어다니면요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또 의지가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좀 방법이 앞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걷고 또 꽃핀 것도 좀 보시고 좋은 풍광도 많이 보셔야 또 앞으로 힘을 내고 앞으로의 또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해볼만 하다니까요. 제가 수치로 봤을 때.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